어쨌든 뭐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예. 만들자 하는 그 대원칙에는 저는 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특히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을 저희 당에게 주신 큰 뜻은 집권당이 좀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내려면 일하는 국회로 국회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갈래를 이유로 해서 이 야당이 또 원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는 듯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정 그 원구성의 시한을 넘겨서까지도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은 저는 뭐 일하는 국회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장의 선출이나 또는 상임위원장의 일부 단독 선출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의 상황 태계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또 남은 이제 상임위원장의 부분은 11대 7이라는 그 양당 원내대표 간에 나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뭔가 다 18개를 상임위원장 독식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저는 과하다 생각을 하고 11대 7의 그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가 빨리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력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의 그 월권적인 그 어떤 역할, 지위, 뭐 상온 깨기다, 옥상 오기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면 무한정 국회를 스톱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어 왔던 이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그 이제 법으로서 제약하고 그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하는 그 부분이 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그렇게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또 미국의 또 정치 환경에서 나오는 또 그 부분이라서 당장에 한석이라도 많다고 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독차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 과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이제 전 세계 흐름이나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 질서나 또 경제 시스템이나 사람의 생활 양식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분명히 대격변이 올 것이다. 그런 거는 뭐 저는 뭐 다 동의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격차의 심화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각 국가마다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아지고 힘든 나라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양극화 격차의 문제도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 해나가는 대책과 방책 중에서 기본소득이 지금 제한되고 또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크게 보면 기본소득 그 자체는 저는 뭐 틀린 주장은 아니다 봅니다. 다만 제일 좋은 거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 우리가 계속 늘려왔던 이 보편적 복지도 잘 해내고 더 강화해내고 그러면서도 기본소득까지 같이 하면은 제일 좋은 거죠. 양극화 격차가 심화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결국 재원의 문제에서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정책, 이 기본소득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보면 또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가 주가 되어야 되느냐 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요한 면과 부차적인 면이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정책적인 실천이 분명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떤 그 일부지만 그 특정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를 잘 평가를 지금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지금 도입된 지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붙여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이 좀 동의가 좀 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이번에 준 거는 일시적인 차원에서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장기성,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있을 때 지급하는 일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구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재원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국민고용보험과 같은 이런 것을 현 시기에는 더 강화해내면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도입을 위한 재원도 확보를 해나가는 좀 보완적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하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이렇게 도입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좀 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처음에는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조금 모호하게 왔는데 이제 6월달 들어서고 오면서 상당히 정부도 그 개념 정립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실천 전략도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7월달이면은 이제 종합판으로 이제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다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뭐 혁명이든 또는 뭐 그린 뉴딜이든 사실은 이게 뚝 떨어져서 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그것이 이제 가속화되는 시점이다.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코로나 위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디지털 뉴딜 자체도 뭐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혁신 성장의 주요한 그 과제로 잡았고 또 실천을 해왔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런데 예산 분배라든지 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까지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고 또 예산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을 우선 투입하는 것도 맞지만 그 방향이 실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 우선 체감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예산이나 정책 실천에 감안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만 보면 사실은 그 단기간에 로봇 개발에 너무 앞장섰다. 그럼 그 시대가 빨리 온다. 속도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 감소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지금 필요한 재원이 100인데 여기서 뚝 떼가지고 연 한 20만 남겨두고 미래를 위한 산업에 다 디지털 유도리다 해가지고 다 투입했을 때 물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더 가중되는 국민들의 생기네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이 부분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당연히 이것도 국민들의 몫이다. 정부의 몫이다. 봤을 때 결국은 밸런스를 또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정부의 감각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강 살리기, 예. 지천 살리기, 예. 이게 상당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강조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 낙동강이 상당히 지금 상급수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상급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쓰거든요. 예. 천만의 이 남북권 국민들이. 그럼 이참에 그 낙동강을 제대로 살리자. 또 제대로 된 그 원수, 식수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들의 그 상급수를 정수해서 밀양의 아주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물을 먹는 생존권적인 차원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원을 붓는다면 실제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물만 깨끗한 게 아니고 결국은 관 사업이 돼야 됩니다. 토목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 4대강하고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리죠. 그거하고는 뭐 개념이 자체가 다르고 4대강은 이제 사업은 4대강을 결국은 이어가지고 뭘 운하를 만들자 하는 대운하 산업과는 전혀 다른 거지. 기존에 있는 강을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원래의 환경 정책이지만 더 나아가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 낙동강의 물을 먹고 사는 천만의 국민들의 어떤 깨끗한 물의 공급, 생존권적인 요구도 해소하면서 그러려면은 깨끗한 물을 만드는 수출이 과정에 대한 그 일자리나 그 산업도 발전시킬 뿐만 아니고 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또 그 토목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과정에 대한 산업과 일자리도 된다. 그래서 그린 뉴딜도 미래만 천착할 것이 아니고 당장의 뭐 국민들의 생존권이나 또 도시를 바꾸는 당장의 효과를 주는 그 사업들도 미루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전면화시켜서 당장의 효과를 보면서 미래도 대비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7월 달에 아마 그 물 관련으로 아마 관련 부처에 아마 토론도 있고 정책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 이제 부산에서 창원에서 우리 국남국보위원회 행사가 있을 때도 이낙연 위원장께도 반영해 달라고 방금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자꾸 미래에 대한 투자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피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발은 여기에 주 안점은 여기에서 풀고 여기가 결국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성과가 있으면 결국 여기도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강을 그 강을 정수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수출이 산업 일자리 만들고 관 사업해서 또 신형 토목 사업에 성공을 거뒀다면은 이 성공 모델이나 산업이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 경쟁력이고 미래 산업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공중에 붕 뜬 정책 제안이나 실천은 그 현실 감각을 좀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 본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특히 청와대의 국정 운영 경험이라는 것은 또 남다른 경험이고 또 누구보다 국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입법이나 정책 개발하는데 좀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